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 1. 4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애가 이상해서 여기저기 무당집을 전전했는데 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찰나 우연찮게 제 얘기를 듣고 오신 손님이었지요. 당시 저는 연차도 오래되지 않았고 신딸을 낼 생각이 아예 없었기에 애만 봐주고 돌려보낼 생각이었죠. 근데 몇 날 며칠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당신 딸 죽게 내버려 둘 거냐 하시면서요. 결국엔 애를 일단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림을 해주겠노라 해놓고서 이것저것 일에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 중이었죠.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한 금액보다 돈을 더 불렀다는 거예요. 본인 신랑한테요. 그러면서 신랑한테 전화 오면 자기가 말한 금액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어이도 없고 기가 막혀서 시작도 전부터 딸을 상대로 이러고 싶냐면서 제가 화를 냈더니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하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지 아예 거절하고 두 번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 것이며 딸의 인생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찾아도 왔지만 거들떠도 안 보니 이제는 오지 않죠. 가끔 그 아이가 생각도 나고 아무 탈 없이 잘 크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애의 경우는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애 망치는 케이스죠. 좋은 쪽이던 나쁜 쪽이던요. 1. 이분도 몇 년 전에 저에게 점사를 한번 보고 가셨는데 매해 신년이 되면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당연한 듯이 올해는 어떨고 갔냐를 시작으로 벌써 6년째 물어보고 계시죠. 저도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잠깐씩 응대를 해주는데 점점 요구사항이 커지면서 시기별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슬슬 저도 화가 나기 시작할 무렵 한 소리 했죠.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몇백, 몇천을 주고 구슬하신 손님들도 당신처럼은 안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5만 원씩이나 주고 점을 봤는데 당연히 평생 봐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이러는데 정말 앞에 있었으면 죽방을 날리고 싶었어요. 그냥 저도 짜증나서 난 당신의 전형 무당도 아니고 요즘 신기 다 떨어져서 점사도 안 나온다 했어요. 그래도 전화 오는 건 함정이네요. 3. 이건 좀 슬픈데요. 저만 슬플 수 있어요. 37살 되신 여자 손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하늘의 별이 되기 전에 전화로 점사를 보신 손님이었는데 직접 오셨더라고요. 어지간하면 굿 같은 건 하란 소리 안 하는데 진호기굿은 꼭 할 수 있으면 하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죠. 젊은 나이에 망자가 된 것도 서러우니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그 손님이 가시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죠. 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언니가 말하길 어제 저녁 생각나 이러더라고요. 뭐 이랬더니 제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갑자기 막 울더래요. 언니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다른 사람 목소리로 내 마누라가 끓여주는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먹고 싶고 아무개도 보고 싶다면서 막 울더래요. 전 꿈인 줄만 알았거든요. 금전적으로 부담될까봐 손님한테 전화도 못하고 어쩌나 하고 고민하던 차에 그 손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울면서 신랑이 꿈에 나왔는데 차돌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면서 울더래요. 큰딸 이름을 부르면서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봐서 미안하다고. 저도 울고 손님도 울고 사실대로 얘기했죠.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그 손님과 언니, 동생 사이네요. 4. 이 손님 얘긴 좀 웃긴데요. 저는 예약 아니면 절대 점사를 봐주질 않아요. 근데 하루는 지나가던 손님이 벨을 누르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냅다 열었는데 앞에 서 계신 여자분이 너무 무섭게 생긴 데다 딱 나 무당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문을 열었으니까 무슨 일이세요? 했죠. 당연하게도 저쪽에선 점 보러 왔는데요. 이러겠죠. 제가 지금 집주인 없다고 뻥쳤어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문을 잽싸게 닫으려고 하는데 이 손님이 문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힘도 더럽게 세고요.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점사를 봐드렸어요. 나중에 왜 뻥쳤냐고 물어보시길래 무서웠다고 했더니 귀신 잡는 무당이 이렇게 소심해? 이러시는데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지금은 저 손님이 제 신도 중 최고의 신도죠. 우. 일본에서도 점사를 보러 오시는데요. 통역이 없어도 어차피 일어 가능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통상적으로 쓰는 역마살이라든가 도화살이라든가 이런 걸 일어로 쓸 일들이 없다 보니 제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최대한 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도 손님들 가시고 나니까 저의 자만이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이 그 무당들이 쓰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문으로 적혀 있는 거죠. 얼마나 제 자신이 우습던지요. 나 자신이 이럴진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상담해줄 자격이 과연 있는가 하면서 고민을 한 적도 있네요. 6. 작년에 일본 치바로 토고사 지내러 갔어요. 거기에 4살짜리 꼬마 남자애가 있는데 유독 저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 이 애가 영안이 좀 트였더라고요. 애 엄마한테 물어보니 집에서 자주 귀신 보인다는 소리를 한다네요. 토고사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잡신 쳐내놓고 나니까 애는 괜찮아졌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나도 무서운데 이 꼬마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니까 좀 뻘쭘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토시아키-군 저런 거 보이면 무섭지 않아? 이랬더니 꼬마가 저한테 이젠 무섭지 않아. 이모는 무서워.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창피해서요. 나중에 한국에 있는 제 신당에도 인사차 오셨는데 꼬마애가 갈 때 신발을 신다 다시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당으로 들어가서 두 손을 곱게 모으고 가미사마 오네가이시마스 이러는 거예요. 신령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정말 애들 눈에는 뭔가가 보이나 봐요. 두 번째 이야기. 구멍가게의 할아버지. 내가 17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당시는 평준화가 안 돼 있던 시기라 성적에 맞는 고등학교로 진학하였는데 버스를 타고 꽤 오랜 시간을 가야 할 정도로 학교까지의 거리가 좀 멀었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걷고 있자면 뭔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 정거장 정도는 걸어갔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한 정거장을 걸어가다 보면 허름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과연 장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름한 가게였다. 그 가게의 주인은 어떤 노인분이셨다. 얼굴은 검버섯이 튀고 머리는 새하얗게 돼 있었고 왜 튼튼해 보이는 지팡이를 짚으시며 다니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게 이쪽으로 와보라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버스를 놓치면 큰일 나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섭기도 해서 그냥 모른 채 지나갔다. 그런 어느 날 주말이었다. 부모님 맞벌이를 하시고 형제 없이 외동인 탓에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돈 조금을 들고 동네 한 바퀴 거닐며 산책을 할 요량으로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 천천히 길을 거닐다 보니 그 낡은 구멍가게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보자 하고 그 구멍가게로 들어가 보니 그 할아버지 분께서 맞이하여 주셨다. 사실 그때 당시 나는 엄청 긴장을 했던 터라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나를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을 보고 긴장이 좀 풀렸었다. 긴장이 풀린 나는 그 할아버지께 왜 매일같이 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죽은 자기 아들과 너무 똑같이 생겨 그리움에 불러보았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울컥하는 마음에 그동안 모른 채 했던 미안함이 밀려와 그 할아버지께 매주 주말마다 놀러 오겠다고 약속을 한 뒤 매주 주말마다 놀러 갔었다. 그때는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구멍가게에 있는 과자라든지 라면 같은 걸 공짜로 먹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그렇게 진짜 할아버지처럼 친해진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파지면서 쌓인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며 내게 집으로 같이 좀 가자고 하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다. 사실 나는 그 구멍가게 안쪽의 작은 방에서 사시는 줄 알았는데 따로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집에 도착해보니 구멍가게보다도 허름해 보이는 판잣집이 보였다. 안은 다 헐어서 바람이 통하고 곰팡이 냄새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집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집안에 사람이 산다는 생각은 나지 않을 정도로 집안 살림이 하나도 없었다.
조금 무서워진 나는 할아버지에게 집안일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 오늘 밤만 같이 잠을 자주면 안 되겠나? 부탁하겠네. 나는 너무나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마지못해 자고 가겠다고 하였었다. 사실 그때 나는 할아버지가 잠들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길을 알던 모르던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었다. 해는 금방 졌다. 오직 촛불에 의지하며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 할아버지께서 어디선가 가져온 밥과 된장국을 대충 먹는 척을 한 뒤 할아버지와 잠자리에 누웠다. 잠자리에 누운 뒤 시간이 좀 흐른 뒤 일이 터졌다. 나는 자는 척을 하며 계속해서 눈치만 살폈고 할아버지가 잠들었겠지 싶어 일어나려고 할 때 할아버지는 형서가 하며 내 이름을 불렀다. 너무 긴장한 나는 다시 자는 척을 했고 할아버지는 형서가 자니 하면 계속 부르다 갑자기 일어나서는 내 감은 눈 위로 손을 휘저 내가 확실히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였다. 그러더니 집 밖으로 슬며시 나갔고 그 후 조금 있다 문 앞에선 스윽스윽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할아버지가 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그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 순간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문에 귀를 대고 몰래 소리를 듣고 있던 내 앞에 그 할아버지가 훤히 웃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벌벌 떨며 일어나 할아버지의 지팡이로 위협을 하며 전속력으로 뛰었다. 뛰고 또 뛰었는데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아마도 힘든 것보다 무서움이 더 컸던 탓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미친 듯이 뛰던 나는 좀 큰 거리로 나온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다시 깼을 때는 병실이었다. 어머니는 날 간호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 중 있었다. 그렇게 내 최악의 기억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날 밤 스윽스윽 하던 소리는 칼을 가는 소리였고 흥얼거리던 노랫말은 이런 가사였다. 나만 아는 사람 고기 맛을 보니 일품이네. 둘이 먹다 한 놈 죽어도 모르는 사람 고기 일품이네.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절규. 지금부터 20년 전 어느 여성이 오사카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일마다 계속되는 경무에 극도로 지쳐버려 슬슬 전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을 무렵의 이야기. 그 기업의 여자용 서택은 산속에 있는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허름한 아파트였다. 다른 여성 동료들은 간신히 방마다 목욕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좋은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아파트를 싫어한 나머지 그 사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회사가 집세의 대부분을 내주고 있었다는 것과 조용하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경무를 끝낸 후 해롱해롱거리며 한밤중에 아파트로 돌아오니 자신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상하네. 불 끄는 걸 깜빡했었나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후에도 종종 출근할 때는 꺼둔 전등이 퇴근할 때는 켜둔 상태로 발견할 때가 있었다. 회사의 총무부에게 상담해 전등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이변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 아파트에는 평소에 사용하는 계단 외에 비상계단이 있었고 그녀의 방은 복도의 정면에서 볼 때 가장 끝부분의 왼쪽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돌아올 때는 그녀의 방과 가장 가까운 왼쪽 끝부분에 위치한 비상계단을 사용하고는 했다. 그날의 작업도 심야까지 계속되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비상계단을 올라와 비상문을 열어보니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본 순간 온몸이 싹 차가워지는 감각을 느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을 듯한 장신의 여성이었는데 새하얀 프릴이 달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게다가 그 원피스는 더러워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마른 잎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더러워진 하얀 신발에 구멍이 숭숭 뚫린 스타킹. 그리고 퍼석퍼석해진 여자의 장발에는 여러 곳이 찢긴 리본이 묶여 있었다. 이 아파트에는 나의 주민이 없을 텐데 무속자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핸드백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비명인지 웃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절규가 복도 안을 메아리쳤다. 그녀는 그걸 들은 순간 쫄아서 여자를 보았다. 그러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한 복도 안에서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여자의 피부는 비인간적으로 새하얗고 눈이 있어야 할 곳은 썩어 문드러진 채 더러운 구멍만이 남아 있었다. 빼서야 그녀는 이 여자는 이승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다시 금세된 목소리가 여자로부터 나오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비상문으로 몸을 돌려 밖으로 달려나갔다. 하늘하늘거리며 흔들리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비상문 앞에 드리워진 그때 서앙 여자가 비상문에 엄청난 힘으로 부딪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상문을 열지 못하게 전 먹던 힘까지 짜내며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을 때도 그것과 동시에 그녀의 귓속에서는 여자의 절규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저리가, 저리가, 기도하는 듯한 기분으로 비상문의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 여자의 절규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조심 비상문을 열고 복도의 저편을 둘러보았다. 아직 그 여자는 복도에 서 있었지만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복도의 저편으로 하늘하늘 걸어가고 있었다. 그걸 본 그녀는 여자의 감시로부터 도망가려면 지금밖에 없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필사적인 몸짓으로 비상문을 열어 자신의 방문 손잡이 안에 열쇠를 능숙하게 끼워 넣고 문을 연 뒤 방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빨리 잠갔다. 방 안의 전등은 또 켜져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 기묘한 이상현상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있으니 결국 복도에서부터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제 된 거겠지라고 생각한 그녀는 부엌에 있는 창문을 통해 복도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아직 복도에 서 있었다. 우아하라고 생각한 그 순간 등을 돌리고 있었던 여자가 이쪽으로 몸을 틀었다. 여자의 절규가 다시금 복도 안을 울렸다. 발견돼 버렸다. 그걸 생각한 순간 그녀는 방 안으로 도망쳐버린 것을 후회했다. 열쇠를 잠근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 여자에게 발견되었다면 더 이상 도망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서랍에서부터 이불을 꺼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 밑으로 숨겨버린 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문득 그녀가 이불 사이로 부엌에 있는 창문을 보니 여자의 새하얀 어깨가 창문을 통해 보이고 있었다. 쾅! 그 여자가 방금처럼 비상문에 격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청난 공포에 이기지 못한 그녀는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라며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불의 틈새로 창문을 보았다. 여자의 더러워진 원피스를 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방금까지 비쳤던 것은 여자의 어깨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깨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 봤을 때도 괴물같이 컸던 여자의 키가 마치 갑자기 더 커져버린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야 이건? 여자의 키가 자라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그때 그 여자의 모습이 그녀의 창문 앞에서 멈춰섰다. 1분, 5분, 10분, 더 이상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다시금 이불에서부터 얼굴을 들어 창문을 확인해봤다. 그 순간 그녀는 기절할 뻔했다. 여자의 얼굴은 그녀의 창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결국 발견되어 버렸다. 여자의 양손이 창틀로 다가가고 이제 모든 게 끝이다라고 절망한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금소금이 들리며 그걸 들은 순간 그녀의 머리는 무언가에 맞은 듯이 새하얘진 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것과 동시에 창문에 달라붙어 있었던 여자의 몸이 움찔거리며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다시 그 금소금이 들려온 순간 이번에는 남성의 저음인 독경이 울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방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자의 어깨가 다시금 보였단 걸 알아차렸다.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창문에서부터 떨어져 다시 한번 비트적거리며 비상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러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힘이 생겨 그녀는 이불에서부터 몸을 일으킨 다음 복도가 보이는 창문을 쳐다봤다.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은 삿갓을 쓰고 있는 스님이었다. 얼굴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고 옷차림은 여자 못지않게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근사한 석장이 들려 있었다. 스님이 석장을 바닥에 칠 때마다 쿵 엄청난 금소금이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자는 스님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그가 있는 쪽으로 비쩍거리며 걸어왔다. 도망간다면 지금밖에 없어. 그녀는 허둥지둥 짐을 싸둔 가방을 들고 문을 살짝 연 다음 복도로 나왔다.
복도를 둘러보니 여자는 스님을 내려다보는 듯한 상태로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다. 괴물같이 거대한 여자에게 내려다 보이고 있는 스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고 있는 독경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스님이 여자를 퇴치해 줄 거란 확신이 들자 용기가 솟아나와 그대로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는 그 스님에게 묶여서 위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새하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스님이 석장을 내리칠 때마다 여자의 어깨가 움찔거리고 떨리며 거대하던 여자의 몸이 점점 더 작아져 갔다. 틀림없었다. 그가 석장을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여자의 몸은 작아져 가고 있었다. 이제 됐어. 이건 마지막까지 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한 그녀는 아파트로부터 도망 나왔다. 아파트로부터 멀어져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자니 무거웠던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이제 괜찮다는 안심을 할 정도로 마음이 편해졌다. 흙빛 아파트를 돌아봤을 때 스님의 석장으로부터 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더 이상 비명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 작아진 여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려왔던 그 순간 어째서인지 그녀의 방 안에 켜져 있었던 불이 픽 하고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친구의 집에 들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무서우니까 그만해. 라고 친구는 그녀의 말을 도중에 끊어버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친구의 그런 반응을 보고 현실로 돌아왔다는 기묘한 안심을 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세운 그녀는 사표를 낸 후 성공적으로 전직을 해서 지금은 도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사후세계. 친구 녀석이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에 나와 이 친구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야 들은 이야기를 글로써 전할 뿐이라 당시 제가 느낀 오싹함은 잘 전해질지 모르겠네요.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TV에서 보는 재앙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라 굉장히 섬뜩했었습니다. 서 내려갈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보름 전쯤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와 그와 있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좀 맞고 자란 편이라 그 좋아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6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랍니다. 어디선가 또 술을 하신 건지 아버지가 방 안에 뛰어드셨을 때에는 굉장히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더군요. 형주야, 빨리 나가서 밖에 문 닫아라. 어서. 방 안으로 뛰어들듯이 들어오셔서는 버럭 고함을 지르듯 자신의 아들인 제 친구 형주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방에 어린 여동생과 누나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그날따라 많이 달라 보여 남매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니 아냐, 빨리 닫으란 말이에. 왜 안 닫고 들어왔어? 아빠 닫고 왔어요. 빨리 나가서 다시 확인해봐. 예. 전설의 고향의 한 장면 같았더랍니다. 눈을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는 핏대선 시선으로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아버지는 그날따라 정말 무서웠었다고 하네요. 그때 여동생은 이미 울고 있는 상태였더랍니다. 평소에도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시던 아버지를 많이 봐왔지만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사람이 달라 보인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밖에 나가 대문과 현관을 잠그고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형주야, 밖에나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던. 예. 지금 밖에서 나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 와라. 아빠밖에 아무도 없어요. 이 자식이 지금 밖에 대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어서 보고 와. 숨소리까지 거칠어진 상태로 형주에게 몰아치듯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미 눈앞까지 울상이 되었답니다. 거기에 밖에 있지도 않은 사람과 들리지도 않는 소리에 그 공포감은 말로 할 게 아니었다고 하네요. 아빠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친구는 울 것 같은 심정을 억누르고 나가기 싫어 시간을 끌어보기로 했습니다. 물어보면서도 무슨 말이 나올까 무척 무서웠다는군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까만 옷 입은 내 삼촌 뒤로 말이지. 한 3명은 더 데리고 오는 것 같았지. 방바닥을 노려보며 기억 글자 맞추는 아버지의 눈빛은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더더욱 무서운 이야기는 삼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작년에 돌아가신 그분밖에 없는데 형주야. 네. 방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버지가 번쩍 고개를 들며 형주를 불렀답니다. 형주야. 얼른 나가봐라. 내 삼촌이 날 부르고 있어. 나가서 그냥 가라고 해. 예. 봐라. 지금 나 부르고 있잖아. 어서 가서 좀 쫓아버려. 어서. 누나와 동생은 저 방구석에 부둥켜 앉아 엉엉 울고 있었더랍니다. 자기도 그걸 보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진짜 환장할 것 같았다고 하네요. 나가면 자기도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맞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였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앉은 그 자세 그대로 뒷걸음질 치시더랍니다. 시선은 방문 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형주를 바라보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방문 잠가. 버럭 지르는 고함에 몸이 반사적으로 튀듯이 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꾹 눌러 방문을 잠궜다는군요. 너 왜 현관 문 열어놨어? 현관이요? 잠가놨는데. 잠궜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들어온 거야? 예. 저 사람들. 시선이 반사적으로 문으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말이야. 아버지고 나버리고 다 팽개치고 도망가고 싶더라고. 방문은 분명 닫혀 있고 잠그기까지 했는데 내 눈은 보이지도 않는 게 방으로 오고 있다고 하고 동생하고 누나는 구석에서 울고 있고 아버지는 진짜 미쳐 보였어. 그때였지. 오지마. 오지마. 형주의 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구석 쪽으로 뒷걸음질 치며 분명히 뭔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방에는 누나, 동생, 아버지와 자기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발 오지마. 저리가. 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에 뭔가 지릿한 게 오는 느낌이었답니다. 너 그거 아냐? 뭘? 어차피 이젠 돌아가신 분이라 뭐. 나는 말이야. 그게 다 술 때문에 헛것 본 거다라고 생각했었거든. 잘은 몰랐어도 중학생 때쯤 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 보고 뭔지는 대충 알잖아.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오지 말라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벽에 막혀서는 온몸을 웅크리고 팔로 머리를 감싼 자세로 흐느끼듯 오지마 오지마를 계속 외쳤다고 하네요. 그때에도 누나와 동생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채였고 친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던 모양이네요. 아버지의 혼잣말이 조금씩 줄어들고 방에 침묵이 찾아오자 아버지는 웅크리고 있던 자세에서 고개를 번쩍 들어 방 이곳저곳을 흔들듯이 둘러보았다더군요. 형주야, 내 삼촌 언제 갔지? 언제? 아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아버지. 그러더니 혼잣말로 웅얼웅얼하고는 쏜살같이 방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튀듯이 달려 나가시더랍니다. 일단 그날 일은 그게 다였어. 어머니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까진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그날은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들어와서는 바로 안방에 있는 장롱으로 가더라고. 장롱. 거 왜 있잖아. 너희 집도 할머니 있으면 알 거야 아마. 장롱 밑에 보면 서랍 있지? 그렇지. 그 서랍에 보면 그 멋이냐 옛날 분들은 한복 넣어놓고 그러잖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잔치 가고 할 때 입는 할머니의 한복이라던가 하는 그것들 말이죠. 나는 몰랐었는데 그 서랍에 하얀 한복 아니 소복이라 그래야 하나. 여하튼 사극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하얀 옷들이었는데 하얗다기보다는 좀 누랬었지. 오래된 것 같았으니 많이 들어있었어. 뭐 여러 벌. 한두 세 명분의 하얀 옷이 들어있었더랍니다. 그날 비가 오는 날이어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었더니 오더라고. 그래서 누나가 밖에 널린 옷들 가져다가 방에다가 널었거든. 제가 어렸을 때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었는데
빨래 널어놓을 곳이 충분하지 않아 방에다가 빨랫줄 걸어놓고 했거든요. 방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줄이었는데 당시 키가 작아 그게 가능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걸리적거렸을 테니까요. 요즘같이 건조대 같은 물건이 집에 있던 시절이 아니라 여하튼 아버지가 장롱 서랍에 있는 옷들을 죄다 꺼내놓더라고. 왜? 낸들 알았겠냐? 뭐 하여간 그렇게 꺼내놓더니 바닥에 쭉 펴놓고는 위아래 짝을 맞추더라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세 벌 정도 짝이 맞았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더라. 왜 그러셨냐? 일단 끝까지 들어봐. 그렇게 바닥에 옷을 다 펼쳐놓으신 친구 아버지는 형주를 시켜 슈퍼에서 소주를 여러 병 사오려고 시켰답니다. 또 술 먹고 주사 부릴까봐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더군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심이 되기도 한 것이 그날따라 아버지가 평소의 아버지같이 무서운 존재로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아빠 여기요. 소주 5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아버지께 건넸답니다. 부엌에 가서 대접 좀 가져오너라. 예. 곧바로 넓은 대접을 가져다 드리자 소주 한 병을 따서 그 대접에 다 붓고는 바닥에 맞춰놓은 한복 한 벌을 들고 일어서서 젖어있는 빨랫감들을 모조리 한쪽으로 밀고 그 자리에 들고 일어서 한복을 걸어 두시더랍니다. 그렇게 옷이 걸리자 아버지는 저고리 부분에 고름을 바닥으로 길게 늘어뜨려 놓았답니다. 야 이거 한번 봐봐. 응? 친구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다가는 한 10칸 정도 잘라서 길게 말고는 방금 가져온 물이 담긴 컵에다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 한 반 정도 졌네. 어쩌라고? 아버지가 저고리 고름을 바닥에 닿게 내려놓고 뭘 했는지 알 것 같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허나 이글 읽는 분들 중 눈치 빠르신 분은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친구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측은하게 웃으시며 빨랫줄에서부터 내려온 옷고름의 끝부분을 소주가 가득 담긴 대접에 걸치듯이 담그셨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너 방금 봤지? 휴지 물 젖는 거. 이게 정상이거든. 내 손까지 젖어서 올라오지 않는 게 그런데 그땐 어땠는 줄 아냐. 대접에 소주가 빨대로 빤 것처럼 옷고름 적시면서 쭉 올라가더라. 양손을 들어 쭉 따라 올라가는 듯한 신용을 해보이는 친구의 눈빛은 그때의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접에 소주 한 병을 다 담았는데 옷고름이 그걸 다 빨아들였거든. 근데 한 방울도 바닥으로 안 떨어지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나는 보고도 못 믿겠다. 그땐 무서운 것보다 신기해가지고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한 병 더 따서 옆에 있던 옷도 걸쳐놓고 고름을 담갔는데 우와 진짜 친구의 모습은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한 표정이 되어 있었죠. 옷고름이 소주를 쭉 빨아들이는가 싶더니 다시 뱉는 것처럼 젖어 올라가던 부분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더라고. 그걸 보고 아버지가 그래요. 어머니는 술 못하셨지 이러는 거야. 그때 대접에 담겨있던 고름이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끝이 하나도 안 젖어 있는 거야. 믿을 수 있겠냐? 나는 보고도 의심이 가. 그러다가 3일 후에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찌 보면 그런 게 정말이었다고 느껴져. 느껴진다니 내가 본 거라면 사실 아니냐? 아냐.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때 방 안에 누군가가 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본대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그래서 그 옷은 아직도 있냐? 아니. 아버지랑 같이 화장을 했다고 말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은 옷저고리의 고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군요.